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과세, 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또한 증여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강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실생활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시면은 계속 이제 세금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도세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 증여세 네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증여세를 다 마치면, 상속세까지 제가 강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과세, 과액.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와 과세, 과액, 불산입, 과세 표준, 세율, 납부, 그 다음에 절세 노하우 해서 5강, 6강, 길면은 7강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과액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여세 중에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왼쪽에, 큰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판서를 미리 해놨는데요. 증여세, 과세, 과액. 첫 번째는 합산 배제 증여 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요. 네, 이쪽에 판사가 되어 있죠. 두 번째 파트 때는 재차 증여 재산의 합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고요. 부담부 증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담부 증여.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증여 재산 가액. 쉽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섯 번째도 중요하죠? 네, 세 번째 중요하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러한 어떠한 경우는 세법상 증여로 보느냐, 여러분께서 깜빡 놓쳤다든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 과세관청, 국세청이죠. 네, 증여는 국세니까 국세청에서 여러분에게 추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해봐라. 그러면 증빙을 못한다면 무조건 추징을 당하겠죠. 그러면 추징을 당했을 때는 적법한 우리가 신고를 납부를 했을 때보다 가산금, 그 다음에 그 가산세가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말이죠, 불로소득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시죠.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그러한 부분은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적법한 절차에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공제도 많이 해드려요. 필요 경비도 많이 공제를 해드리고,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면 이제 공제를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많이 해줍니다. 세액 공제도. 그래서 그러한 거는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불로소득에 관한 소득이 있죠. 그런 거는 양도세, 양도 차익에 의해서, 또는 증여세, 증여에 의한 세금, 상속세, 상속에 의한 세금, 이런 거는 과세관청에서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율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모르고 했던 선이라든지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이게 과세관청에서 적발이 되면 말이죠, 엄청난 세액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바로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이죠, 꼭 머릿속에 담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증여세 강의를 계속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많이 구독을 안 하세요. 원래 세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세 좀 만만치 않은 세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 이제 애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뭐 증여할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증여받을 뭐 상대방이 없나? 그래서 그러는 건가? 여러분 증여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러분도 증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수증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넓게 이롭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애독하셔서 좋은 꿀팁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증여세 과세가액 첫 번째 파트죠. 합산 배제 증여재산. 네, 이게 뭐냐? 증여로 보지 않겠다. 5가지를 제가 열거해 놓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주 부동산이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 합산 배제 증여재산은 거의 주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식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가볍게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합산 배제 증여재산은 거는요. 후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증여자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거를 증여를 했습니다. 자, 증여를 했어. 증여를 한 상태에서 자,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어떠한 그 다음에 후속으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 행위.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률 행위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 어떤 행위를 했어. 내가 그 계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또 이득을 받았어. 이게 어떤 제3자에게 자, 이럴 때에는 후발적 사건으로 본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후발적 사건으로 본다. 후발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를 한 시점이 지났죠? 증여 시점 후 후발적 사건으로 어떤 법률 행위로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를 보지 않는다. 이때만 증여를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후발적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수증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어요. 어떠한 이익을. 그죠? 네, 어떠한 이렇게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도 이익이 있고, 여기도 5번째 보시면 어떤 이익을 얻었어. 어떠한 이익을 얻었냐? 후발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 이거는 다른 세법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면 되지, 이것까지도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자, 주식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전환이익, 전환 사채 등에 의해서 주식으로 전환, 교환, 뭐, 인수 등을 양도, 이게 후발적 사건이죠?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상장 시세 차익,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상장을 통해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우리가 증여를 받았어. 받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다 납부했어. FM대로 신고 납부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이익이 발생이 돼서 이런 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죠? 합병상장 시세차익 똑같은 거죠? 시세차익이죠? 시세차익은 뭐다? 후발적 사건이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재산가치 증여분, 그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를 증가에 따른 기타 이익은 역시나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볍게 보세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익도 역시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을 몰아주기를 통해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이거는 불법행위죠. 네,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이때는 증여를 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이 경우는 증여를 봐요. 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 이거는 그 다음에 파생된 후발적 사건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자와 후자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은 좀 이해를 쉽게 돋을 수 있는 건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이건데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복습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본인이 있어요. 네. 본인이 있고, 자, 여러분이 이제 본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있고, 와이프가 있죠? 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고, 자, 여러분의 직계, 존속이 있겠죠. 직계, 존속. 부모님, 직계, 존속. 밑으로는, 직계, 비속이 있겠죠? 네, 직계, 네, 비속. 자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하시면 저번 시간에 복습 시간이죠? 자, 배우자 간의 증여. 어떻다? 배우자 간의 증여.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배제한다고 그랬죠? 자,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얼마죠? 그렇죠. 네.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6억까지는. 자,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속도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아버님께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증여했어. 합산해보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러면 비과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아버님께 1억을 증여를 했어. 그러면 5천만 원 비과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자, 빚계 비속. 아들, 딸도 역시 5천만 원이죠? 네, 10년간, 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분 중에 딸이 미성년자야. 아직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는 얼마죠? 미성년자는 네,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0년간 네,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딸이 초등학교 때 내가 어린이 보험을 하나 넣어줬어요. 어린이 보험을 10살 때 넣어줬어. 그럼 만으로 10년, 20살 때까지 내가 보험료를 내가 대납을 해주는 거죠. 내가 얼마까지만 해줘야 되겠죠? 미성년자가 아닐 때 만 19세까지만 2천만 원짜리 보험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수익자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우리 딸이 내가 2천만 원을 내가 증여한 그러한 걸로 간주하니까 우리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총 보험료가 그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실 거.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 주의할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그랬어요. 동일인. 그러면 동일의 정의가 뭐냐? 동일의 정의는, 자, 본인과 배우자는 동인으로 봅니다. 동일인으로. 네.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10년 동안 3천만 원을 제가 증여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죠? 와이프한테는 시아버지가 7천만 원을 증여했어. 10년 동안 합해보니까. 그러면 배우자 간에는 동인으로 보기 때문에 1억을 직계 존속인, 즉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은 비과세,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동인 1인으로 본다.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10년간 3천만 원을 한 9년간 3천만 원을 내가 증여했으면은 10년이 합산과세하니까 내가 아들에게 우리 와이프는
우리 와이프는 아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천만 원만 추가로 이렇게 증여를 해야지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동일이라는 개념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부담부 증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설명을 쉽게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부담부 증여는 뭡니까? 정의가 뭐예요? 부담부 증여. 많이 들어봤는데 말로 하려면 자, 설명이 안 되죠. 부담부 증여는 이런 거죠. 증여를 해주는데 일부는 수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조건부로서 증여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증여죠. 그냥 증여. 그런데 약간의 일부는 부담을 해야 돼. 부담을.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고 이럴 때에는 부담부 증여에 우리가 봤을 때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세 과세 과액은 지금 과세 과액을 공부하고 있죠? 증여세 과세 과액은 부담부 증여일 때 증여세 과세 과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금액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증여를 해주는 그 총 금액 있죠? 그 가치를 증여를 했다. 그럼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총 금액. 여기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빼주면 가액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가액이. 그쵸? 네. 예를 들면 제가 A 호텔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이야. 50억이야. 그런데 제가 대출을 40억을 받았어. 40억. 증여재산이 A 호텔이죠? A 호텔에 담보된 대출이 40억이야. 그죠? 네. 그러면 증여세 과세 가액이 얼마다? 네. 그러면 증여세 재산가액은 1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제가 A 호텔을 우리 딸에게 증여하려고 그래. 제가 대출이 하나도 없어. 담보된 채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증여세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 그냥 50억이 되는 거죠. 근데 40억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재산가액은 10억이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인 하나 기억하시죠? 동일인은 뭐죠?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그랬죠. 네, 이 말씀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은 다음 내용이 조금 쉽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자, 원칙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 가액 마이너스 담보된 대출금 이런 건데 예외적으로 단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방금 말씀드렸어요. 네,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부담부 증여시에는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내 배우자나 또는 제 어머님, 아버님이나 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줄 때 이때에는 과서관청에서 어떻게 보느냐? 예외 조항에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 예외 조항의 원칙이에요.
예외 조항의 원칙. 수증자가 판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네, 추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위로 와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증여 재산에서 마이너스, 그 A 호텔에 담보된 대출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출금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보증금 5억을 받았어. 그 5억도, 담보된 채무로 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간의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사실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하는 증여가 굉장히 많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아무도 모르는 제3자에게 부담부 증여해 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죠? 내가 생판 모르는 제3자에게 뭐로 증여해 줍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이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증자, 배우자나 또는 제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해줬어. 그러면 배우자나 아버지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도표를 그려댔죠? A 호텔의 재산가액이 50억이야. 제가 대출을 40억을 받았어요. 40억. 네, 그러면 과세가액이 10억이죠? 10억. 그런데 내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A 호텔을 부담부로 증여를 했어. 했지만 과서간청에는 어떻게 보느냐? 40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40억이. 그냥 50억을 부담 증여했다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하고 납부할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 주니까 예외적으로 계약서나 또는 뭐 이자 지급 증빙, 증빙 등 네, 객관적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네, 입증 시 부담부 네, 증여로 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추정이고요. 여기는 본다. 이 차이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정한다, 본다. 이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자, 예외적으로 제가 A 호텔을 취득하면서 증여하기 전에 국민은행에서 제가 40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그 계약서가 있겠죠? 네, 이자를 지급한 이자 증빙 자료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같이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남았다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원금이 그대로 40억이야. 내가 계속 이자만 줬으니까. 그죠?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부담부 증여를 신고할 때 그래야만이 부담부 증여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예외 조항인 조항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부담부 증여를 제가 여러분께 또 이해를 한번 돕고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예.
자, A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호텔이죠? 네, A 호텔에 대해서,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A 호텔에 대해서 취득 당시에, 이 호텔을 얼마 주고 샀냐면 제가 40억을 주고 샀습니다. 40억을 주고 샀어. 내가 이거를 이제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이제 아버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출을 제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네, 그죠? 네, 20억을 받고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만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원금은 하나도 제가 상환을 안 하고 이렇게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죠. 여기가 이제 증여 시점입니다. 증여 시점.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A 호텔을 증여하는 시점이에요. 이때 호텔을 제가 처음에 살 때는 40억이었는데 이때 호텔의 시가가 50억이 됐어. 한 10억이 오른 거예요. 그죠? 네, 한 10억이 올랐어. 그죠? 그랬을 때, 자, 이때는, 부담부 증여인데 제3자가 아니죠? 네,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하니까 어떻다? 계약서, 이자 지급 증빙 같은 거를 서류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부담부 증여로 본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채무를, 방금 채무를 인수했죠? 네,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첫 번째 아들의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죠? 증여세 재산가액을 공부하고 있죠. 아들의 과세가액, 그죠? 과세 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 가액이. 자, 50억. 현재 시가가 50억이죠? 네, 50억을 제가 증여한 거예요. 40억이 아니야. 증여 시점에 시가가 10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50억에서 증여세는 시세로 봅니다. 50억에서 대출금 얼마 받았죠? 제가 20억 받았죠? 아들이 채무 인수를 하는 과정 경우니까 20억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들의 과세가액은 얼마입니까? 네, 30억이 증여세 과세 과액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 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 별표 5개짜리.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봐. 듣보잡이야. 세무사도 처음 이야기해. 나중에 이야기해줘. 증여하고 나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회계사도 나중에 이야기해줘.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줘. 낭패를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부과가 되느냐. 자, 아버지의 양도 차익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도 차익이 발생된다는 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왜 그러느냐? 자, 제가 살 때 호텔이 40억이었는데 10억에 대해서 이게 시세가 올랐어. 그죠? 그래서 50억짜리 호텔을 아들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가 증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증여세 내야 되겠죠? 얼마? 과세가액이 30억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 저는
10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죠. 40억짜리가 50억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에 아버지의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순히 10억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조금 혜택을 줍니다. 양도 차익이 조금 덜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소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양도 차익 곱하기 증여재산가액.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양도재산가액으로 나누는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양도 차익이 얼마죠? 10억이죠? 네, 10억. 양도 차익이 10억입니다. 10억. 자,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증여재산가액은 50억이죠? 네, 시가로 따지니까 50억이에요. 증여 시점에 시가가 50억이야.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이 얼마죠? 대출금이 20억입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메모를 하나 해놔야 되겠죠? 이 서식은. 자, 그러면 저의 아버지의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억입니다. 4억. 양도 차익이 4억입니다. 여기에서는 필요 경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양도 차익이 4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제하고 순서대로 제한 다음에 우리 양도세 배우셨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를 할 때 말이죠. 단순히 수증자의 증여세만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증여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의 양도세도 한번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두 번째 경우는 아들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들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 첫 번째 아들의 과세액과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액과액 얼마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거니까 시가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그죠? 호텔의 시가 50억을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죠? 아버지의 양도 차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아들이 채무 20억을 인수하지 대출금 20억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양도 차익은 발생되지 않겠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세금을. 자, 첫 번째 경우에 아들이 부과하는 양도세하고 플러스 여기 플러스 아들과 아버지의 양도세를 플러스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겠죠. 나오는 금액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아들이 납부해야 될 양도세와 아버지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 증여세와 양도세는 없죠. 대신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과세액과액이 여기는 50억이고 여기는 30억인데 50억이니까 이쪽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플러스 했을 때는 뭐 아들의 증여세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 네, 나오면 이 두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뭐 채무를 인수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나서 증여를 할 당시에 채무를 인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행을 하셔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죠? 무조건 했다가 한 번 정도는 또 기회가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기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전에 반드시 절세 효과가 어느 쪽이 좋은지 체크하셔라.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부담부 증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네 번째 파트죠? 증여재산가액. 여기에는 조금 쉽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재산가액의 첫 번째 파트는 재산의 범위예요. 증여재산의 범위. 예. 증여재산을 어디까지 범주를 주고 우리가 과세를 하느냐, 어디까지만 보느냐, 그죠?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뿐만이 아니라 권리까지도 우리가 증여로 본다 이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권리, 지상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증여로 보겠다. 과세관청에서는. 네. 그리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 자, 사인증여. 사인증여가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자, 이번 기회에 이해하셔야 되겠죠. 사인증여. 자, 증여자가 있어요. 증여자가 있어. 자, 수중자가 있습니다. 수중자. 자, 이거를 이제 민법상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사인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증여자가 증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증여를 하겠죠? 그 상대방이 누구야? 수중자야. 그렇죠? 그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예요. 그런데 증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A 호텔을 너에게 줄게. A 호텔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증여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A 호텔을 주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사망하면 그때 내가 증여로서 인정해 주니까 그때 수중자인 네가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증여자가 사망을 해야만이 이게 증여가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이죠. 상속. 자,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죠? 내가 살아생전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나 물건을 줬을 때는 증여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줄 때는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인 증여는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사망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네. 이런 거를 과세관청이 놓칠 리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증여재산의 반환.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자, 뭐냐면, 신고 기한 내에 반환을 했어. 신고 기한 내에 반환. 자, 이게 뭐냐면은, 신고 기한이 몇 개월이죠? 네, 증여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그죠? 3개월 내에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반환을 했어. 반환을. 그런 경우에, 과연 증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거예요. 당초 증여는 뭐냐? 당초 증여는 갑이 증여자예요. 을이 수중자입니다. 그럼 당초 증여는 이걸 당초 증여라고 그래.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 거를 당초 증여라고 그래. 증여를 했어. 갑이 을에게 A 호텔을 증여했어. 증여가 끝났어. 끝나고 이제 신고하려고 그래. 신고하려고 했는데 당사자 간에 다시 합의를 봐서 야, 나 증여 없던 걸로 해. 증여 없던 걸로. 다시 내 거 A 호텔 나한테 줘. 그죠?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3개월 이내에 달라고 그랬어. 합의가 됐어. 다시 줍니다. 다시 누가?
누가 줘요? 증여자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 주는 거야. 증여 재반환이죠. 네, 이때에도 비과세. 이때에도 비과세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고기간 내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원인 무효를 한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주의할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죠. 두 번째 보시면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내에 반환했을 때. 3개월 내.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자, 증여한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3개월 이야기, 3개월. 그러면 신고 기한이죠? 3개월 신고 기한이 지났어. 이때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때 3개월. 이때 3개월. 그죠? 네. 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럼 최초 증여 시점부터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그럼 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과세를 시킵니다. 근데 증여 재산 반환은 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가 안 돼. 이때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갑이 수중자니까. 그죠? 그런데 또 신고 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할 때, 그럼 최초부터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이 경과돼 6개월이 초과됐어. 딱 6개월이야. 그러면 3개월 내에 포함되고 3개월을 초과했어. 그럼 세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때에는 얄짤이 없다. 이때에는 니네들이 지금 국세청을 갖고 희롱하냐? 이때는 얄짤이 없어. 당초 증여도 니네들 증여세 신고 납부해. 을이죠? 증여세 재산 반환. 갑이죠? 너도 증여세 신고 납부해. 원칙들의 회.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여를 우리가 실제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수중자가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근데 뭔가 내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빨리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신고 기한 내에 빨리 결정을 하면 번복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신고 기한 내에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그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계속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는 이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자, 위자료.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위자료.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자, 남녀 간에, 이혼을 해.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합니다. 이때 위자료가 발생이 되죠. 근데 위자료는 얼마 안 됩니다. 그 합의 이혼이 아니고, 우리가 재판, 소송으로 가서 이혼을 해도요, 우리 그 판사들이 그 위자료는 많이 판결을 안 때립니다. 기껏해야 뭐 3천만 원 이하예요. 크게 많이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다툼을 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증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자료를 주고받을 때 이거를 증여로 보겠느냐. 증여를 보게 되면은 상대방 수중자가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꼭 위자료가 이혼만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어.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정의 개념이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죠? 단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는데 뭔가 세금을 편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안 지려고 이혼을 위장으로 이혼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래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서도
하나 또 따져 보셔야 될 게, 아까 방금 전에 부담부 증여 보셨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증여자, 즉 아버지의 양도세가 발생하느냐,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교통사고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가 이혼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쉽죠? 자, 남편이 장바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바람. 제가 장가입니다. 장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김현모야. 김현모. 참 착해. 김현모가 있는데 장바람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 그래서 김현모는 나는 패죽여도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그래, 좋다. 이혼하자.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자, 이혼을 하는데 제가 현금이 없네. 위자료 줄 돈이 없어. 좀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위자료는 다 금전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대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이프인 김현모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A호텔을 주는 거예요. A호텔을. 자,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이제 A호텔을 줍니다. A호텔을 누구에게? 와이프인 김현모에게. 자, 이럴 때 말씀드렸죠? 이럴 때 김현모는 배우자죠? 김현모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과세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바람의 양도세가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바람의 양도세. 자, A호텔을 위자료로 줬는데 아까 그 부담부 증여처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 A호텔을 취득 당시에 40억이었는데 위자료를 줄 당시 10억이 올라서 이 A호텔이 50억이 됐어요. 50억. 뭐를 대해서 이야기했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이 아니에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항상 이렇게 붙어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따로따로 개념을 보셔야 돼. 따로따로. 자, 위자료를 줄 때 A호텔을 제가 살 당시에는 40억이었는데 위자료를 줄 당시에는 50억으로 10억에 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됐어. 이때에는 양도세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왜? 양도 과세관청에서는 장바람의 양도 차익을 10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 10억에 대해서 또 양도세 쭉 계산해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 자,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권. 자, 본인과 배우자 간에 이혼을 할 때 말이죠. 위자료 플러스 재산분할이 같이 들어가요. 합의할 때는 같이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위자료는 얼마 주고 받느냐. 부부 합산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재산분할 하느냐. 이런 거예요. 네. 현금이 있으면 뭐 쉽죠. 얼마. 합의 이혼이면 쉬워.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재산이 이제 분할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재산이 분할이 되는데 현금이 없어. 다 있는 게 부동산이야. A호텔이 있어. A호텔이.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부부 합산 재산이 있겠죠.
뭐 주식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제일 좋은 게 현금으로 재산 분할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처분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위자료 양도세 발생이 됐죠.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양도세가 여기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과세가 결론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재산 분할도 할 때 위자료처럼 상대방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혼 판결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까지 우리가 납세를 하라는 거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난 이후로 현재는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위자료는 있다는 거. 그래서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이혼을 종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100년 해로 하셔야지. 100년 해로 하셔야 되는데 장바람처럼 바람 피다가 걸렸어. 도저히 김현모가 용납이 안 된대. 부득이하게 이혼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판사를 해볼게요. 이때 재산 분할을 할 때 현모는 여기는 김양처라고 한번 해볼게요. 김양처. 김양처는 어떻다? 증여세 비과세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장바람은 어떻다? 양도세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혼 판결로 원인으로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장바람은 양도세 비과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 분할을 하실 때는, 자,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자, 장바람이 A 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이게 40억이었어요. 40억. 그죠?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할 때 A 호텔이 김양처에게 갈 때 시가가 50억이었어. 50억. 그죠? 네. 10억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바람은 양도세 비과세다. 그러다가 김양처가 갑에게 이때 매매를 합니다. A 호텔을 매매를 합니다. 얼마에 매매한다? 55억에. 자, 55억에. 그러면 이때 김양처는 양도 차익이 5억이냐? 이거예요. 이때 시가로 증여받았으니까.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김양처의 양도 차익은 5억이 아니라 이때 당시, 장바람이 살 때 당시 당신도 지분은 없었지만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15억으로 본다. 이거 하나 꼭 유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연산으로 기억하면 조금 쉽겠죠? 장바람 호텔 황제 장바람 40억, 김양처 50억. 김양처가 제3자에게 팔 때, 갑에게 팔 때 55억. 그러면 15억. 5억이 아니라 15억. 하나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파트 한번 볼까요? 자,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갑자기 상속이 나와요. 네,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증여로 보지 않겠다.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단 예외적인 경우는 증여로 보겠다는 것도 나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이해를 한번 돕을게요. 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자, 상속재산을 A호텔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호텔. A호텔을 상속인이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죠? 원칙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우리 이제 상속 받으면 A 호텔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후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아까 협의를 맞춰서, 지분 비율로 등기를 맞췄는데, 다시 새로운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로 본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이 좀 쉽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A호텔에 대해서, 자, 본인이 A호텔에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어요. 100%. 잘못된 투자죠. 취득할 당시에 지분을 100%씩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옵니다. 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해서 이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냐? 배우자. 자,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그러면 자, 법정 상속은 어떻게 되죠? 법정 상속인끼리 다퉈. 협의 상속이 안 돼. 협의 상속이 되면 지분을 아들아, 네가 60% 가져가. 내가 40% 가져갈게. 아들아, 네가 10%만 가져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90% 가져가시죠. 협의해서 상속하면 돼요. 원칙은. 근데 협의가 안 돼. 지지고 볶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서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어머니와 아들이 막 싸워.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법원에 호소해야 되겠죠. 법원에.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 분할이 아닐 때는 법정 상속을 하는 거야. 법정 상속은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된다? 배우자 1.5. 배우자 1.5. 그 다음에 아들이 1. 1대 1.5예요. 그죠? 지분 비율이. 그렇게 해서 상속을 이렇게 지분을 1.5대 1이야. 법정 상속은. 협의가 잘 됐습니다. 협의가 잘 됐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협의가 잘 돼서 어떻게 가져가기로 했느냐? 5대5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50%, 그 다음에 아들이 50%, 5대5로 2분의 1씩.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마쳤어. 그죠? 등기를 마쳤어. 그런데 등기를 한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지분 비율을 바꿔. 지분 비율을. 어떻게? 어머니가 30%, 아들이 70%. 이렇게 나중에 지분 비율을 이렇게 바꿔서 협의 분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20% 있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증여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지분 비율을 나눠서 등기까지 했다면은 이거를 번복하면 안 된다. 번복하면은 취득세 또 내야죠. 그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또 내야지. 그 다음에 증여세 또 내야 돼. 누가? 아들이, 수증자가 또 내야 돼.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재협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 후 감소된 상속인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렸죠? 네, 어머니가 아들에게 20%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